저는 얼마 전까지 치매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치매 가족으로서 살았던 날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치매였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치매 모시면 되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세상 이렇게 오만방자해? 막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됐어요. 그만큼 쉽지 않았죠. 근데 세상 이렇게 다 지내놓고 보니까 치매 내가 너무 특수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생각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통합을 해보니까, 첫째는 존중하고 사랑하자.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저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죠. 둘째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근데 난 지금 그게 왔다.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셋째는 굉장히 사건을 많이 저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을 많이 요청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치매 가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당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제가 행하고 실천한 그 방법들이 제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잡이가 되준다 라는 아주 평범한 어휘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치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정리는 다 부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치매는 우리가 너무 특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랑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그건 가능하고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마땅히. 근데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머니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매가 막 심화가 되니까 더 안쓰러운 거지죠.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내 직업이라 생각하자. 이게 내 직업이라면 나는 징징댈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마땅히 내가 위로받을 일을 만들자 해서 제가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상담 봉사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뇌정마비 아이가 학교 취약하지 못할 지경으로 굉장히 힘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보살펴 준 적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했을 때. 근데 그 어떤 성취도, 만족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출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자. 근데 어떤 공부를 했냐면 아동 심리치료, 제가 원래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아동 심리치료, 아동 미술치료 이걸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자꾸만 이게 실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퍼즐도 갖다 드리고, 퍼즐 막 내팽개치면 방에 살짝 갖다 놓고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을 열어놓으면 나한테 막 내팽개치고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소리 버럭버럭 질리셨는데 다 맞춰 놓으셔요. 자, 저희 남편은 어땠을까요? 저는 징징대지 말자라고 저 자신에게 선언을 하고부터 남편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때문에 뭐가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오늘 어떤 사고를 쳤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한마디로 안 돼. 이 사람 왜 스트레스를 받지? 왜일까요? 자기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엄마가 치매라는 그 한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이거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 사랑이라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공 같은 거라서 사랑을 누군가에게 튕겨줘야지 그 사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내가 사랑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사랑을 튕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는 저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을 튕겨주면 어머니가 저한테 사랑을 또 주시는 거죠.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로. 저희 신우가 셋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있고 시동생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셔요. 그럴 때 저를 불러요. 제가 가서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디서 위로받죠? 나를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위로받으면 돼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중학생 때였는데 딸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생 때였는데 딸이 중학생 때 뜨개질을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 하기 때문에 뜨개질을 하다가 책상 위에다 놓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막 가방 싸다가 막 우는 거야 딸이. 예은아 가봤더니 어머니가 몰래 갖고 가서 뜨개질을 했는데 엉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2번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어머니는 무슨 색이 제일 좋으세요 했더니 가지색이 제일 예쁘지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색.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시장에 가서 자주색 실을 사다가 뜨개 코를 만들어서 어머니 드렸어요. 어머니가 밤새 뜨시고 아침에 제가 가보면 겉뜨기 안뜨기 들쑥 나서 코 빠지고 난리가 났죠. 제가 다시 잘 짜놔요. 그리고 그날 짜는지 어머니 모르시죠? 어머니 저기 방에 살짝 갖다 놓으면 어머니 또 다시 뜨셔요. 어쨌든 그런 조끼가 엉망진창으로 된 조끼가 완성이 됐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조끼를 열심히 입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행복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화나지 않게 하는 일, 저 자신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일, 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2번째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 얘기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왕따 당한 그 근거지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막 바깥에 돌아다니시게 그냥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쓰레기통도 뒤지고 남이 먹다 버린 것도 가지고 와서 아파트 복도에다가 쭉 이렇게 줄을 세워 놓으셔요. 근데 이제 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했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를 가면 동네 아이들이 야 아무개야 니네 할머니 저기 쓰레기통에서 뭐 주워 갖고 가시더라. 니네 할머니 어제 뭐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눅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느 날 아침 얘가 학교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마 그랬어요. 가지 않는 건 좋은데 선생님한테 알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줄 테니까 말하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전화를 연결해 줬어요. 선생님 전화를 받더니 계속 예 이 소리만 해요. 그러더니 수화기를 놓고 가방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내가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무조건 오래. 그때 그 선생님도 참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 선생님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방과후에 우리 딸을 나무라고 해서
동시 짓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계속 백일장 나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제가 대신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결했어요. 자기가 왕따로 훅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자기가 해결했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다 알거든요. 쟤네 할머니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바로 당사자예요. 물론 제가 뭐 아이들한테도 도움 요청할 때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밖에 다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때는 실종돼서 찾고 몇 번을 거듭했기 때문에 밖에를 제가 아침 저녁 2번씩 이렇게 그냥 손잡고 산보 다니는 정도만 했었어요. 자유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 하셔갖고 막 저 머리 감다가 수건 둘러쓰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 하니 오늘은 일요일이고 너희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대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챙겨라. 공, 줄넘기, 뭐 그림책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아침에 10시쯤 나갔던 거야. 어두워서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셔요. 우리 계속 졸졸졸졸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머니 여기서 뭐 해요? 안 하시죠? 계속 일어나서 다니고 싶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어머님을 이렇게 어머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런 것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대소변을 잘 가렸는데 그래도 왕왕 이제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애들이 막 불러서 뛰어갔더니 저희 방 중에 가장 큰 방에 이렇게 쭉 금을 구신 거예요. 배변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막 닦는데 안 닦기도 하거니와 냄새는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니 불렀어요. 했더니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저 빨리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나오셨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닦았는데요. 냄새가 절대 안 없어지네요. 제가 요거 스프레이에다가 락스를 타서 만들었으니까 어머니가 요거 좀 여기 쫙 뿌리고 저기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보세요. 그래갖고 안 되면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자꾸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제가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어머니가 자꾸 저지레를 치셔요. 그럼 좀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머니한테 계속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기 걸레 빨아놨으니까 이걸로 화초 잎사귀를 이렇게 닦아주고 다 닦아야 돼요. 계속 그거 닦으셔요. 어머니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머지 손질을 어머니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세요. 계속 시켜요, 어머님한테. 예전에는 어머니가 산더미 같이 밥을 해놓고 국도 한 입이 끓여놓고 하루에 그게 다 없어져요. 두부도 앉은 자리에서 우리 그 재래식 두부 있잖아요. 크게 시장에서 사는 거 세모를 한꺼번에 다 넣으셔요. 포장된 거는 다 선무 드시고. 그러시던 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시게 해요. 예를 들어 부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양푼에다가 이렇게 양푼이나 큰 냄비에다가 하나 반죽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부쳐요. 저는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계속 드셔요. 근데 이제 지쳐서 이제 나 이제 그만 먹을란다 이러셔요. 그러면 계속 붙여서 식탁에다 올려놔요. 쟁반에다 해서. 어머니 저 슈퍼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갔다 와요. 그럼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 이제 안 먹을란다 이러셔요. 근데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안 드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식사를 이렇게 정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심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도 요청하고 당사자에게도 요청하는데 당사자한테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행복해요. 그리고 당사자께서 아유, 내가 이걸 이렇게 저질에 쳐서 얘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실천한 방법들이 내 아이들과 후세들에게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딱 왔을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제가 처음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모신다는 말도 안 썼어요. 너무 그 단어 자체가 힘들어요. 모신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저 안 모셔요. 저한테 모신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돌아놓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됐네라고 느꼈던 게 최근에 있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수많은 고생 끝에 취업을 해갖고 독립을 했는데요.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을 시켰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현관문 비밀번호야.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딱 받아보니까 왜 이 번호로 비밀번호로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번호는 내가 본 10년 전쯤에 썼던 핸드폰 번호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번호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딸아이한테 야, 이 번호 진짜 좋지 않니? 막 이러면서 뭐 인터넷 비밀번호, 은행 비밀번호 막 이런 거 썼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네 집 현관키 비밀번호를 그 번호를 쓴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딸아이가 너무 이쁜 거 있죠. 나 치매 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튼간 이렇게 제가 치매 가족으로서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세상에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면 다 그러죠. 내가 사는 삶 책으로 엮으면 수십 권은 엮을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수십 권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엮거나 못 엮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실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랬지만 그때는 이랬어. 지금은 이랬지만 그때 상황은 이랬어. 그때 사회적 배경은 이랬어. 그때 우리 가정은 이랬어. 그런 히스토리를 감정에 흘림 없이 부족함 없이 그대로 싣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고 넘치는 감정들을 다 담을 수 없어 못 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차고 넘치는 감정들 덩어리들이 응어리 되어서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씩 슬금슬금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 저는 이게 치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매 가족을 모시면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셨는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요. 네. 저희 남편이 내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밖에 외출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랑 할머니랑 같이 놀아라 하고 둘이 외출 많이 하고 때로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도 뭐 몇 박 며칠씩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거의 그 주말에 집에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뭘 한다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자기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요. 예. 시부모님이 치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친정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어땠나요? 라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닌데요. 예, 와가지고요. 제가 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박수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정말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저랑 대학 동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구로 지내기를 한 4년 이 정도, 4년 5년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식으로 그런 연애를 하기로 하고 한 1년 정도 만나고 그런 결혼하기로 하자 그래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어머니 이 증세를 들었어요, 제가. 상견례는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했어요, 사실은. 상견례하고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어. 모르고 결혼을 했어. 아니, 치매가 아니야.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건강하신 분이야. 근데 결혼했어. 근데 사고로 어머니가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어머니가 건강한 상태로 결혼했는데 치매가 왔다라고 결혼한 후에 치매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사실 친정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갖고 시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몇 박 며칠 계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러시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너 혹시 낮잠 잘 때라도 문을 걸고 자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해코지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가 막 감정이 격해지셔갖고 머리를 끄든다거나 가래치면 얼굴에 뱉는다거나 막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병의 증세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잘 때 뭐 문을 걸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다 한 번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친정 엄마가 그렇게 다녀가신 후 얼마 안 됐는데 자고 나왔는데 낮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침실방 있고 그냥 큰 방이 있고 거실이 이렇게 통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문득 친정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할 말이 있으셨어. 할 말이 있으셨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일어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는 친정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처음에 이제 같이 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너네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도 나한테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양원 리스트하고 보증금 얼마 내야 되고 월 얼마 내야 되는지 대기 기간이 얼만큼 있는지라는 그 리스트를 엑셀 파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자기는 저한테 탁 던져주고 자기는 이제 자요. 저희 그걸 보면서 고민을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너무 답이 간단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이 시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놓고 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는 제 자녀가 결혼할 이 시점이 왔는데 이제서야 제가 친정 부모님 마음이 제가 그걸 헤아리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많이 돼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2세예요. 혼자 사세요. 측근에 이제 아들 둘이 같이 측근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요. 네, 어머님이 그러셔요.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봐도 성옥이 같은 애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어머님도 저를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내 아이들이 아플 일인데 어머니가 대신 아프다고 생각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다 가족들이 아플 걸 다 혼자 떠안아서 아파서 우리가 다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치매 가족으로서 사는 동안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했던 행동 하나는 어머니를 환자로 취급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했던 거. 그래서 가족의 모든 일에 어머니를 동참시켰던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처음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가 94년도였어요. 1994년도 봄부터였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치매 가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특별한 사람 취급 그런 걸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사람 사는 세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 피우고 내가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은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